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1914년 있었던 그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총격을 당해 살해당한 사건으로 당시 유럽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화학 언덕, 즉 언제든 곧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최초로 불을 당긴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그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5년 동안 약 1000만 명이나 죽어나간 그 끔찍한 참호전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흥미롭지만, 이 영상은 그런 역사나 전쟁사가 아닌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사실 좀 억울하게도 그 모든 전쟁의 책임을 몰빵해서 지게 된 전후 독일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치의 진심이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자신의 절대 왕정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한 정말 불필요하게 크고 웅장하고 사치스러우면서도 너무도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방이 한 곳 있는데 바로 거울의 방입니다. 방의 길이가 73m를 조금 넘을 정도로 크고 천장 또한 무려 13m나 되는 방인데,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17개의 호사스럽게 장식된 거대한 바로크 스타일의 창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 벽을 따라 당시에는 너무도 귀했던 거울을 무려 547개나 이어붙여 그 17개의 창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만들어 벽을 따라 길게 설치한 거울과 황금, 그리고 최고의 예술 작품들이 아낌없이 투입되어 지어진 당시 프랑스 왕정의 사치의 끝판왕을 보여준 방입니다. 그런 아름다움과는 다르게 이곳은 독일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기억이 새겨진 곳입니다. 1919년 독일은 앞서 설명했듯 세계 1차 대전의 거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바로 이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억지 수준의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르세유 조약입니다. 승전국들 가운데 그 조약을 주도했던 프랑스는 이 조약으로 아예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았을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그 살벌하기 그지없던 조약의 징벌적 조항들에 의해 독일은 약 15%에 달하는 영토를 빼앗겼고 군대의 크기도 아주 작게 제한되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은 바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전쟁 직전 꽤 잘 나갔던 독일에서 한 해 들어오던 세수가 대략 60억 마르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패배 후 모든 생산시설이 다 망가져버려 이제 독일의 경제는 대략 그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승전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국 병사가 592만 명이나 죽어 엄청나게 빡쳐있던 프랑스가 원했던 그 배상금의 액수가 약 1,400억 마르크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사실 그런 프랑스의 감정적인 태도와 그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배상금에 대해 반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의 주장대로 배상금이 확정되었고 결국 독일은 그 돈을 모두 갚게 되는데, 그게 무려 90년이나 걸렸고 마지막 액수를 송금한 것이 지난 2010년입니다. 이건 월 수입이 대략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약 140억 원이나 되는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후 독일의 지불 능력을 정말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독일인들은 다 죽으라고 징벌적으로 내려버린 과도한 처사였습니다. 그 결과 전후 독일인들의 삶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 박살나버린 건물과 도로 등 사회의 여러 기반 시설도 복구해야 했고 다시 공장도 세워야 했으며, 그 외 전쟁으로 다치거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독일 국민들에게 보상하고 그들의 삶을 재건해야만 했는데, 그 배상금 때문에 그것들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그 종전 직후 독일에서 독일인들은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아사하여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이 질비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 못해 자기 집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며, 그렇게 사람들이 극한의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던 차, 돈이 없던 것은 그런 개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윤전기를 돌려 그냥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돈이 사회로 밀고 들어오자 아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돈이 흔해지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며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해져 약간 비현실적인 수준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전쟁 전 빵 한 조각에 0.5마르크였는데 전쟁 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그 빵 한 조각이 무려 1000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은 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약 29,500%였으니까 물가가 너무도 빨리 올라. 식당에 가서 내가 1,000원을 주고 음식을 주문했다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쯤 되면 그게 2,000원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이제 독일 돈은 그 돈을 만드는 종이만큼의 가치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길에서는 이렇게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다 지폐를 가득 담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길가에는 버려진 지폐들이 낙엽처럼 쌓여 있거나, 또는 겨울에는 땔감 대신 돈을 난로에 넣어 불을 지피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이상한 사회를 당시 독일인들은 살고 또 살아남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자 독일인들은 이런 과도한 징벌을 안겨준 승전국들, 특히 프랑스에게 적개심을 키우게 되었고, 또 이렇게 돈에 한이 맺히게 되자 그들 사회 내에서 여전히 큰 부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던 유대인들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마치 곧 터질 듯 가스가 가득 찬 독일이라는 방 안에서 그 가스를 터뜨려줄 모든 조건과 비전을 갖춘 해결사, 즉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면서 독일 국민들은 순식간에 그에게 열광했고 곧 2차 대전까지 일으켰으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역사로 알고 있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여기 이 지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무려 100조짜리 달러입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이 돈이면 캔콜라를 2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대략 이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며, 영수증 또한 정말 숫자 부자인데 여기 보여진 한 끼 식사의 가격이 무려 12억 4,300만 달러입니다. 즉 이 사회는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려 사람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곳으로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과거 로마 시절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은화를 만들 때 나라에서 거기다가 구리를 섞어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금 섞던 구리를 로마 제국 말기에는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 은화의 은 함유량이 채 3%도 되지 않을 정도까지 순도가 떨어져 버려 결국 아무도 더 이상 로마 제국의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의 병사들 또한 돈 대신 가죽이나 밀 같은 물건으로 대신 받겠다고 반기를 드는 일까지 발생하며, 많은 역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그렇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것이 이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베네수엘라는 약 1100%를 달리고 있고 매일 그 수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본 독일이나 짐바브웨 또는 로마 말기 또는 아르헨티나나 헝가리 같은 경우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은 또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용어나 또는 경제 뉴스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준이나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용어와 정보들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정말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최근 들어 크게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부풀려졌다라는 뜻을 가진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져서 그 반작용으로 물건값이 크게 올라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도 돈과 물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늘 바뀌기 때문이며, 돈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 중 하나입니다. 대신 돈은 먹거나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교환하는 용도로 개발된 물건이라는 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또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이유는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시장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다른 부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문제가, 즉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회수해 오는 것, 즉 다시 은행으로 몰려 돌아오도록 하고, 대출은 어렵게 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도록 하여 그렇게 시장에서 돈을 귀하게 만들어 돈의 가치를 다시 올리고 물건값을 떨어뜨려 물가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더 심플하게 이해하려면 시장이라는 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려 그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가 바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발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을 일부러 조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금리가 올라가면 개인이나 기업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지 포버스의 CEO와
통화정책 전문가 2명이 공동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우리말 제목으로는 화폐 추락이라는 제목인데 영문 제목은 그냥 인플레이션이며 저자들의 엄청난 경제적 배경과 명망에 어울리게 아마존에서 경제경영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선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짚어줍니다. 그들이 최근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그 중에서도 바로 연준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연준이 오래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창한 그리고 이후 오류로 판명된 그 잘못된 경제 철학에 기초한 정책들에 대해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펼침으로써 자국은 물론 전 세계를 반복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기에는 또 사실 미국의 하청단체나 마찬가지인 IMF 또는 국제통화기금 역시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책에서는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난 1997년 발생한 그 IMF 사태는 한국이나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나라의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IMF 사태 발생 당시 한국의 대외 부채 비율은 GDP 대비 고작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외환 보유고 역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척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자금으로 무장한 다국적 헤지펀드들 그 중에서도 조지 소로스와 같은 이들이 공격적으로 특정 국가의 화폐를 공격하면서 갑자기 멀쩡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까지 몰린 상황이 당시 IMF 사태라고 지적하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다고 설명합니다. IMF는 당시 한국과 같이 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금융체제를 바꾸도록 강제했는데 사실 그런 조치들의 긍정적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들이었고 오히려 미국이나 소수의 이득을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것들도 많았으며 결국 그 나라가 건전한 경제체제를 갖게 되는 데에는 거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려 3년 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간 내 그 돈을 모두 갚아버리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후 다시 경제 주권을 빨리 회복했지만 만약 그들 그리고 당시의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약 20년에 걸쳐 천천히 그 빚을 상환하며 IMF의 요구대로 나라의 정책과 경제 시스템을 바꾸었다면 그 20년이 모두 지난 후 우리나라는 아마 완전히 미국과 강대국들의 경제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IMF 조기 상환 직후 미국과 IMF가 원하던 금융 체질이 아닌 디지털 체질로 스스로 탈바꿈해버리면서 그러니까 IMF의 강제 체질 변경의 결과가 아닌 자체적인 상황 파악과 그 전매 특허 위기 돌파 능력을 발휘해서 이후 우리 근대 역사상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매우 특이하고 사실 엄청나게 멋진 경우입니다. 저자들은 일반인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표인 CPI 또는 PCE와 같은 지표들을 챙기며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상태를 어림잡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팁을 한 가지 제공합니다. 그건 바로 금을 보는 것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그 가치가 가장 변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물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던데 금 가격도 항상 오르거나 내리면서 변하던데 하시며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정확한 지적이고 또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금의 가치는 지난 수백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바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려가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국제 금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면 그건 지금 달러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달러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뜻이며 다시 그건 곧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덮치게 될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값이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그건 달러가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이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 시일 내 지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계 경제를 볼 때 가장 먼저 금 시세를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건전성이 어림잡아 보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낮게 나오며 앞으로 금리 또한 지금까지보다는 다소 조금 오를 것이고 또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도 반등하며 이제 이 경제 위기가 끝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투자에 대해 다시 공세의 태도를 취하려는 경우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겁니다. 금리 역시 다음번 오르는 것이 그 직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것뿐이지 여전히 올라갈 것이고
내년 초부터는 다시 연이은 거인의 스텝으로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으며 환율 또한 다시 크게 폭등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는 짧은 시간 내 회복될 확률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다들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이런저런 희망적인 뉴스나 소식이 주변에서 들려오더라도 참고는 하되 절대로 즉시 반응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기초해 어떤 중요한 경제적 판단은 하지 말고 수비적인 태도로 유심히 사태를 관망하시기를 조언합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큰 폭락이 오기 직전에 나머지 개미들을 싸그리 끌어모아 그 최종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이제 경기가 바닥을 쳤고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최저점, 즉 가장 쌀 때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경우들이 아주 흔한데 최근 들어 그런 위험해 보이는 시그널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으니 다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옛말에 쓰임이 없을 때는 재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고 멀리 있어. 여기서는 다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가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일상의 그 작은 일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처세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어디선가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결은 우선은 그 해결 가능성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오래된 격언들을 참고하여 경제도 물론 심리지만 우리 개개인들의 일상과 삶이야말로 각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절대로 상황에 미리부터 압도되어 내가 위축되고 내 마음이 지치는 것을 경계하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 힘든 시기가 와도 꼭 그 위기를 훌륭한 기회로 만들겠다는 기지와 저력을 다들 꼭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